자, 오늘은 마키아벨리의 군주론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자, 군주론에 대해서 첫 번째 시대적 배경, 그 다음에 두 번째 니콜로 마키아벨리의 생애, 세 번째 군주론의 내용, 그 다음에 네 번째 마키아벨리가 강조하는 군주인 체사레 보르자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다섯 번째는 책 속의 내용으로 들어가서 내용을 조금 살펴보고 넘어가겠습니다. 자, 그럼 먼저 시대적 배경을 보면은요. 마키아벨리가 살았던 15세기 이탈리아는 작은 도시 국가가 서로 대립하고 전쟁을 벌이는 일이 끊이지 않았는데요. 1454년 이후 이탈리아는 피렌체, 베네치아, 밀라노, 로마 교황청, 나폴리의 5대 지역 강국 사이에 세력 균형이 유지되고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1494년 프랑스의 샤를 8세의 침공으로 피렌체에서는 메디치 가문이 권력을 잃고 급진적인 공화파가 집권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이 정권은 4년 만에 붕괴되고 또 다른 공화파인 소데리니 정부가 등장하는데요. 당시 29살이었던 마키아벨리는 14년 동안 이 피렌체 공화정의 고위 공직자로 근무했습니다. 1512년 가을 교황과 에스파냐 황제의 군사 개입으로 피렌체는 또다시 귀족인 메디치 가문의 지배를 받게 됩니다. 이 시기 이탈리아의 도시 국가들과는 비교할 수 없이 강력한 프랑스와 에스파냐라는 두 제국이 등장하면서 평화롭던 이탈리아는 혼란에 빠지게 되는데요. 피렌체를 포함한 이탈리아 북부 지역 국가들은 외세의 먹잇감으로 전락하게 됩니다. 강력한 외부의 적을 상대해야 하는 이런 환경에서는 주민들 사이의 불화를 조장하거나 파벌로 분열시키는 것 같은 전통적인 통치 방식은 더 이상 허용될 수 없고 국가 내부의 통합을 강화하도록 정치가 재구성되어야만 했습니다. 군주론은 1494년 프랑스의 침공과 그로 인한 메디치 정부의 붕괴, 그리고 뒤이은 피렌체의 정치혁명으로부터 시작해서 1512년 에스파냐군의 침공으로 2000명의 피렌체 민병대가 사륙당하고 도시가 약탈당하는 참극이 벌어진 때까지를 시간적 배경으로 합니다. 마키아벨리는 군주론 12장에서 프랑스의 샤를 왕은 분필 한 자루로 이탈리아를 정복하는 것이 가능했다라는 말로 당시 이탈리아의 무력함을 묘사하는데요. 조국의 어려운 현실 속에서 마키아벨리는 운명이 가져온 재난에 대항하고 분노한 강의 급류를 막기 위해 분투하는 군주를 상상했음이 분명합니다. 마키아벨리는 1469년 피렌체에서 가난한 변호사의 아들로 태어났습니다. 그는 1498년 수립된 소데리니 정부에서 외교, 군사 분야의 주요 공직을 담당했습니다. 젊은 시절의 그에 대한 기록은 거의 존재하지 않지만 공직에 선출된 것으로 보아 당시 엘리트들처럼 라틴어 교육과 고전 교육을 포함한 인문학 교육을 받았음이 분명합니다. 공직 기간 동안 마키아벨리는 프랑스 궁정과 신성 로마 제국 황제의 궁정, 로마 교황청을 수도 없이 방문했습니다. 군주론에서 신생군주의 전형으로 꼽은 체사레 보르자도 이 기간 동안 만났는데요. 로마 교황청군의 총사령관으로 로마니아 지방을 평정하면서 피렌체와 토스카나 지방으로 침공할 준비를 하고 있던 체사레 보르자를 방문했으며 알렉산드로 6세의 사망으로 시리에 빠져있던 체사레 보르자를 로마에서 만나기도 했습니다. 1512년 공화국이 붕괴되고 메디치 가문의 정권이 다시 복원되자 마키아벨리는 14년 동안 근무한 외교, 군사 분야의 공직에서 파면되었을 뿐 아니라 반메디치 음모에 가담했다는 혐의로 투옥됩니다. 혐의를 끝까지 부인했지만 그는 스트라파도라는 가혹한 고문까지 받았습니다. 조반니 데 메디치가 교황으로 선출된 것을 기념하는 대사면으로 가까스로 풀려나는 행운이 없었더라면 그는 아마 생명까지 위태로웠을지도 모릅니다. 이후 그는 피렌체 남쪽 교회의 작은 농장에서 부인과 6명의 자녀를 건사하며 어렵게 생활해야만 했습니다. 이곳에서 저술활동에 전념하면서 공직 복귀를 시도했지만 뜻을 이루지 못하였는데요. 그의 대표작인 군주론과 티투스 리비우스의 로마사 첫 10권에 관한 강론은 바로 이 시기의 작품입니다. 파직된 후 사망할 때까지 물질적으로나 정신적으로 매우 힘들게 살아야 했기에 그의 저술 전체에는 비관적 정조가 흐르는데요. 당시의 정치 환경뿐 아니라 이런 그의 내면적 체험이 큰 영향을 미쳤을 것입니다. 사망하기 얼마 전 쓴 편지에서 그는 자신을 역사가, 희극작가, 비극작가라고 표현했습니다. 자신과 자신의 조국 이탈리아의 비극적 운명은 그의 모든 역사적, 정치적 저작에 흐르는 드러나지 않는 주제라 할 수 있겠습니다.
1527년 에스파냐 국왕이자 신성 로마 제국 황제인 카를 5세의 군대가 로마를 약탈하면서 교황은 투옥됩니다. 그 여파로 피렌체에서는 반메디치 봉기가 일어나고 공화정이 수립되는 정변이 발생하였으며 마키아벨리는 그로부터 한 달 후에 사망했습니다. 군주론의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군주론에서 마키아벨리는 나라를 위해 군주는 때로는 배신도 하고 잔인해져야 하며 인간성을 포기할 수도 있다고 요약될 정도로 강한 군주론을 펼쳤는데요. 마키아벨리는 자신을 핍박했던 메디치 가문에게 이책을 헌정했습니다. 자신을 다시 공직에 청거해달라는 일종의 구직서였던 거죠. 하지만 그를 위험인물로 생각했던 지배층은 이를 무시했고 마키아벨리가 죽은 후 5년 뒤에야 이 책은 출간될 수 있었습니다. 군주론의 중심 주제는 한 사람의 통치자가 정치적 지위를 유지하려면 무엇을 해야 하는가라고 볼 수 있는데요. 이 질문에 대한 대답으로 마키아벨리는 이전 시기 정치 철학의 기반이었던 도덕적 명령과 규칙에 의해 구속받지 않고 현실적인 정치적 행동 원리를 제시하고자 했습니다. 마키아벨리가 당시 직면했던 치열한 정치 환경이 그동안 국가를 치장했던 종교적이고 신성한 외피를 제거하고 실제로 권력이 행사되는 요소들을 드러냄으로써 국가를 탈신비화할 수 있게 했던 것입니다. 정치 행위의 불안정성은 인간의 의지, 정신, 결단력을 의미하는 비루트와 외부적 힘인 포르투나 간의 항구적인 투쟁의 결과물로 나타나는 것인데요. 여기서 비루트란 통치자가 하지 않으면 안 되는 과업을 과감하고 적극적으로 해내는 주체적 의지나 역량, 힘을 말하며 포르투나라는 것은 인간이 통제할 수 있는 범위를 벗어나 있는 운명, 행운, 기회를 의미하는 외부적 힘을 말합니다. 통치자, 지도자 같은 정치 행위자의 주체적 역량과 객관적 환경, 조건 간의 끊임없는 그리고 역동적이고 투쟁적인 관계가 정치적 결과를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이 투쟁에서 성공하기 위해서는 운명을 지배해야 하며 그러기 위해서는 이성, 의지력, 본능을 포함하는 인간의 모든 역량과 자원을 총동원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마키아벨리는 변화하는 환경과 조건에서 어떻게 이성과 의지력을 사용하여 소기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지를 보여주려 했습니다. 마키아벨리 이전 시기인 15세기 말에 이미 정치 이론가들은 통치 체제를 군주 귀족 통치자에 의한 지배와 민중에 의한 지배로 구분하였습니다. 마키아벨리 역시 이를 따라 1장에서 모든 국가를 공화정과 군주정으로 양분합니다. 1장부터 11장에서는 군주국에는 어떤 유형들이 있고 군주는 이런 군주국을 어떻게 획득하고 통치하느냐 하는 문제를 다룹니다. 여기서는 세습 군주국, 혼합 군주국, 점령되기 전 자신들의 법에 따라 살아온 자치도시나 군주국, 자신의 군대와 자신의 비루트로 획득한 신생 군주국, 타인의 무력과 운명의 힘으로 획득한 신생 군주국, 시민 군주국, 교회 군주국 등에 대해 설명합니다. 12장부터 14장에서는 군주는 군사력을 어떻게 사용하고 다루어야 하는가, 그리고 자신의 민중을 조직한 민병이 용병과 원군에 비해 얼마나 우월한가 하는 점을 설명합니다. 군대의 다양한 종류와 용병, 그리고 원군, 혼성군, 자국군을 비교하여 설명하고 군주는 군사 문제에 대해 어떻게 처신해야 하는지 이야기합니다. 15장부터 23장에서는 군주가 어떻게 행해야 하는가를 다룹니다. 군주가 칭찬받는 일, 비난받는 일, 너그러움, 인색함, 잔인함, 자비로움, 사랑받는 것, 두려움의 대상, 군주의 신의, 경멸과 미움을 피하는 문제, 요새 구축하는 일, 탁월한 존재로 여겨지기 위해 할 일, 측근 신하, 아첨꾼 피하는 방법에 대해 설명합니다. 24장부터 26장은 이 책의 결론 부분에 해당하는데요. 이탈리아는 왜 국가를 상실했는지, 그리고 앞으로는 어떤 군주가 필요한지에 대해 설명하고 있습니다. 마키아벨리는 운명의 힘이 아니라 자신의 비루트에 의해 군주가 된 탁월한 인물로 이스라엘의 모세, 페르시아의 키루스, 로마의 로물루스, 아테네의 테세우스를 꼽습니다. 하지만 현실에서는 그런 능력을 가진 국가 창건자를 발견할 수 없으므로 그들을 모델로 할 수는 없다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7장에서 쳇살의 보르자를 등장시킵니다. 그는 기본적으로 행운에 힘입어 군주의 지위에 올랐지만 동시에 비루트를 현현하는 인물입니다.
채살의 보르자는 교황 알렉산드로 6세의 아들로 아버지와 프랑스 왕의 후원을 받아 이탈리아 중부 로마니아 지방의 통치권을 확보하고 자신의 왕국을 세우려 하였으나 아버지가 죽자 자신도 병이 들었으며 새 교황 율리우스 2세와 대립하면서 체포와 탈출을 거듭하다 뜻을 이루지 못하고 사망하였습니다. 자신의 권력을 지키기 위해 탁월한 군사력과 외교력은 물론 속임수와 잔혹함까지 갖추었던 그를 마키아벨리는 신생군주의 전형으로 보았습니다. 자, 이번에는 책 속의 내용으로 들어가서 몇 군데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18장, 군주의 신의는 어떤 방식으로 지켜져야 하는가? 군주는 짐승의 방법을 잘 알아야 하는데 그 가운데에서도 여우와 사자를 선택적으로 따라야 한다. 사자는 함정으로부터 자신을 지키기 어렵고 여우는 늑대로부터 자신을 지킬 수 없기 때문이다. 따라서 함정을 식별하기 위해서는 여우가 될 필요가 있고 늑대를 혼내주기 위해서는 사자가 될 필요가 있다. 따라서 현명한 통치자라면 신의를 지키는 일이 자신에게 불리하게 작용하거나 자신이 약속한 이유가 소멸할 경우 약속을 지킬 수 없으며 지켜서도 안 된다. 만일 인간이 모두 선하다면 이런 계율은 유효하지 않을 것이다. 그러나 사람들은 비열하고 당신과의 신의를 잘 지키지 않는다. 그렇기에 마찬가지로 당신 역시 그들과의 신의를 꼭 지켜야 하는 것은 아니다. 여우의 방법을 더 잘 알았던 사람들이 더 성공적이었다는 것은 이미 판명된 사실이다. 그러나 이 같은 여우의 본성을 잘 숨길 줄 알아야만 한다. 즉 능숙한 기만자이자 위선자가 되어야만 한다는 것이다. 이 장에서는 정치적 현실주의의 내용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25장, 운명은 인간사에서 얼마나 강력하고 인간은 운명에 어떻게 대항할 수 있는가? 운명의 힘은 자신에게 대항할 비루트가 조직되어 있지 않은 곳에서 위력을 과시한다. 자신을 제지하기 위한 제방과 수로가 준비되어 있지 않은 곳을 알아채고는 자신의 물길을 그리로 돌리는 것이다. 당신께서 이탈리아를 돌아보신다면 다시 말해 격변의 중심지이자 동시에 그런 격변의 원인을 제공하고 있는 이탈리아를 돌아보신다면 이곳이야말로 아무런 제방도 수로도 갖추고 있지 못한 형세라는 것을 아시게 될 것이다. 군주가 자신의 성격이나 기질을 시대의 특성에 따라 변화시킬 수 없으면 오늘은 흥했다가 내일은 몰락하는 운명을 보이게 된다. 이런 사태는 운명의 힘에 의존하는 군주는 운명의 변함에 따라 몰락한다는 사실로 인해 발생한다고 나는 믿는다. 여기에 덧붙여 나는 시대의 특성에 맞추어 일을 추진하는 방법을 아는 사람은 행복하고 마찬가지로 시대와 맞지 않는 방식으로 대처하는 사람은 불행하게 된다고 믿는다.